안녕하세요. 현역내과 의사 정혜윤입니다. 요즘 저는 스스로를 설명할 때 현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붙입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직 진료를 봅니다라고 덧붙이곤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작은 자부심이자 제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병이나 약 혹은 건강검진 결과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조용하고 사적인,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께서 깊이 공감하실 주제를 꺼내고자 합니다. 혼탁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멀리 이민을 간 경우도 있고, 혹은 결혼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스스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조용한 웃음 뒤에 숨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들은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말벗 하나도 없어요. 밥도 혼자 먹고 말도 혼자 하고,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 건지 잊혀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의사라는 역할은 저 멀리 밀려나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외로움 앞에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손을 내밀고 싶어집니다. 말없이라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집니다.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감각, 나만 조용히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내 존재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아내를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한 시간이 60년이 넘었기에 그 이별은 단순히 사람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리듬, 식사의 순서, 작은 대화의 습관, 따뜻한 찻잔 하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마치 낯선 집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갑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저는 조금씩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차리는 일, 옷을 고르는 일, 심지어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했던 수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 속에서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요? 네, 때때로 무섭습니다. 밤에 갑자기 불이 꺼진다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날엔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질서를 갖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알게 되고 어떤 때 더 취약해지는지도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그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하게 됩니다. 물을 어디에 두면 밤에 넘어지지 않는지, 비상 연락처는 어디에 붙여두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와의 관계를 다시 맺는 일입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제가 서야 했고, 함께 나누던 일들을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참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별것 아닌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군요. 어느 날 진료실에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셨다고 했고,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불면증, 식욕 부진, 두통, 여러 증상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박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 치료도 물론 필요했지만 저는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창밖을 한번 보세요. 새소리도 듣고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며칠 후 다시 오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봤어요. 참새가 몇 마리 오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성취감보다 더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 작디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혼자 된 이후 창밖의 풍경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이제는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같은 시간에 날아오는 참새가적, 멀리서 들리는 까치의 울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제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뜻밖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아있고 저는 그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감각 말입니다. 혼자는 삶은 외롭고 두렵지만 동시에 깊고 조용한 평화를 품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용기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단어는 참 묘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는 고요함도, 두려움도, 자립도, 쓸쓸함도 모두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종종 혼자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붙여봅니다. 예전엔 그저 누구와 함께 있지 않은 상태였던 그것이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매사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떤 브랜드가 괜찮은지,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동안은 모두 아내가 해주던 일이었기에 저는 거의 손을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손에 바구니 하나 들고 어느 쪽으로 발을 옮겨야 할지도 몰라 매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무를 고르다 말고 아내가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는 둥글고 무게감 있는 게 좋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바구니에 물을 하나 조심스레 담으며 저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또 아내에게 배우는구나. 그렇게 아내의 흔적을 따라가는 듯한 삶이 계속되면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는 낯설기만 하지 않다는 것. 어느 날부터는 차를 끓이던 손놀림이 자연스러워지고 밥을 짓는 냄새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말합니다. 선생님, 혼자 간 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분명 진실한 말이니까요. 사람은 익숙해지지 않아도 견딜 수 있고 어떤 감정은 익숙해지지 않아야 오히려 인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참는 것 속에도
따뜻한 의미를 하나씩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천천히 음식을 씹는 것, 창문을 열고 빛을 들이는 것, 모두 다 외롭고도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건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니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꼭 창문을 열고 식탁에 앉습니다. 혼자 드시는 아침 식사지만 식탁보를 꼭 깔고 수저도 반듯하게 놓으십니다. 국은 김이 나도록 데우고 반찬도 계절마다 바꾸어 드신다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꼈습니다. 혼자여도 스스로를 대접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요. 혼자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주 마음을 건드립니다. 아픈 날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감기가 걸려도 약은 내가 사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올 때 문득 서러운 감정이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향한 애정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 산 이후 매일 밤 잠자기 전 스스로를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수고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없으면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을 다독이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때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울 같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기에 오히려 더 진솔하게 나를 마주할 수 있고 그 마주침에서 내가 나를 존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엔 낯선 일이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조금씩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평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가끔 외롭고 어떤 날엔 너무 조용하지만 그래도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단단함은 시간이 지나야만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해봅니다. 혼자는 삶이 결코 초라하거나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그건 오히려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기회이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천천히 결정해보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시간이라고.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아침을 맞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 하루도 내 방식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그 다짐 하나면 오늘이라는 하루는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잘 유지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감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그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맞춰가던 호흡이 사라진 뒤 그 빈자리를 어떻게 다시 채워야 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지낼 때 아침 식사는 7시, 저녁은 6시, 잠자리는 밤 10시라는 패턴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 리듬은 저희 부부만의 생활의 틀이었고 그 틀이 있었기에 저는 매일 안정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 그 리듬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제 시간에 하지 않게 되었고 밤엔 TV를 멍하니 보다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문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무언가 자꾸만 놓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있었구나. 혼자라는 이유로 내가 나에게 무관심해지고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생활의 리듬을 다시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다시 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맞으며 찬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정돈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정해진 시간에 나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엔 혼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느슨하게 놓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자신을 잘 챙겨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더 따뜻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더 부드럽게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고요. 그건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 집 앞 카페에 갔는데 8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차림은 단정했고 손에는 작은 시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그분과 잠시 눈이 마주쳤고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혼자 있는 모습이 이렇게 단정하고 멋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저 역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혼자일수록 더 단정하게, 더 온기 있게.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삶이 윤기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천천히 골라 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셔츠의 단추를 잠그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비어있던 마음의 공간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날엔 식사 전에 촛불을 하나 켭니다. 그저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밥 한 술을 천천히 입에 넣습니다. 그 행위가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쓸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저를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삶을 다시 지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혼자라는 건 그 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온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니까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창문 너머의 소음이 멀게 느껴지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익숙해질수록 나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은 의식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무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아주 단순한 행위가 저에겐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서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던 사이였지만 몇 번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한두 마디 주고받다 보면 낯설던 얼굴이 점점 익숙한 풍경이 됩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와의 고개 끄덕임, 그 짧은 눈인사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연결이 내 하루를 바꿉니다.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걸 느낍니다. 진료실에 오신 한 할머니께 혼자 계실 땐 어떤 시간이 가장 외로우세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식사 때요. 밥을 차려도 말없이 먹는 그 시간이 제일 쓸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밥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던 시간이었기 때문이겠지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상은 그 자체로 이야기이고 기억이고 위로였습니다. 저 역시 혼자 식사를 할 때면 처음엔 정말 먹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릇을 대충 꺼내고 식탁보도 없이 그냥 주방등 하나만 켜고 앉아서 국 한 모금, 밥 한 술로 인의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말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그때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접시라도 하나 더 놓고 반찬을 보기 좋게 담고 컵도 유리잔으로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화분도 하나 놓았습니다. 그렇게 차린 식탁 앞에 앉으면 혼자라도 마치 손님을 맞이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단정해졌습니다. 혼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이영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부인을 떠나보내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면서 병원에 오셨죠. 저는 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그분께 요리 모임을 제안드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요리를요? 그건 아내가 다 하던 일인데 며칠을 망설이시더니 동네 복지관의 남성 요리 교실에 참석하셨고 그 첫 수업 후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맛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밥을 다 먹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이 만든 요리를 접시에 담아 사진을 찍어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결국 삶에 다시 색을 입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건 무언가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가장 깊고도 진실한 것이 됩니다. 어느 날엔 저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는 일부러 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책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차분히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가라앉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날은 손편지를 씁니다. 받을 사람이 꼭 정해져 있지 않아도 그냥 펜을 들고 이야기를 쓰듯 마음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를 나와 연결하는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고요할수록 내 안의 목소리를 더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걸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하지만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해야 할 일의 연속이었다면 지금은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생각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많이 바꾸어 놓습니다. 젊었을 땐 목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일, 가정을 이루는 일, 아이를 키우고 병원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일. 그 모든 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고, 그래서 늘 바빴습니다. 혼자 있을 틈이 없었지요. 늘 누군가를 챙기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다음 계획을 고민하며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를 챙겨야 할 일도,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하루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문득문득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왜 살아가는가? 혼자라는 것은 그 질문에 가장 깊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역할이나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건 때로 두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묻는 겁니다. 정혜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진료 때문이라거나 누군가와의 약속 때문이라거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문득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에 이상하게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몸이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혼자 없는 시간은 그런 사소한 대답에서 깊은 울림을 찾아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의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엔 괜찮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에서 제가 저에게 그 말을 해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혜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제 마음속에 건네봅니다. 그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작은 힘이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물건을 덜 사게 되고, 소리를 줄이게 되고,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삶의 본질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이 시간을 누가 함께 보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지금 이 순간을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희미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동안의 모든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감정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그 안에 쌓인 이야기들, 함께했던 사람들, 지나간 계절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고요한 혼자의 시간을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가는 이유를 어렵게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 하루를 잘 살아보자. 그 다짐 하나면 지금의 내 삶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금보다
더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앞에 두고 있는 시간보다 이미 지나온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지요. 혼자 있는 날이 늘어나면서 그 기억들은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불쑥 아프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기억은 이제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놓여 있고, 아이들이 어릴 적 뛰놀던 모습은 창가에 스치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씩은 그 따뜻함을 따라가다 갑자기 서늘한 기억 하나에 걸려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로 내가 잘못했던 순간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말, 놓쳐버린 선, 끝내 전하지 못한 미안함. 사람이 혼자 지낼 땐 누가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스로 그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잊은 줄 알았던 장면들이 놀랍도록 선명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 동생과의 마지막 말다툼. 작은 오해였지만 서로의 말끝이 날카로웠고 결국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용기를 내려 했지만 다음에 하며 시간만 흘려보냈고, 그 사이 동생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일이 올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에게 한 번만 더 전화했더라면 그저 한마디 괜찮니? 라고만 물어봤어도 그 마지막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런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역시 나의 일부였고 그 후회의 무게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의 너도 최선을 다했지. 이 말을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건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한때 저와의 의견 충돌로 병원을 떠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 들어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땐 제가 좀 어렸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차분히 그분을 진료했고, 진료가 끝난 뒤에 차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좀 날이 서 있었지. 미안하네. 우리는 서로 웃었고 짧은 침묵 끝에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악수 하나에 10년이 넘는 시간의 응어리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지금 돌아보면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인정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을 편히 두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삶이 조용해진 지금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고 그에게 마음속으로라도 미안함을 전하고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 어떤 약보다 깊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종종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 못할 편지들입니다. 동생에게, 아내에게, 젊은 날의 나에게. 그 편지들은 읽는 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덜어내고 비워내는 작업이 됩니다. 혼탁하는 지금의 삶 속에서 그런 정화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늦지 않았는지 저는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주위의 공기가 살짝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때로는 괜히 불길하다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죽음이란 그저 하나의 문이라는 걸 조금은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실에서, 집에서, 때로는 응급실에서 누군가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 순간들을 반복해서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레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저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코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더 단정하게, 더 따뜻하게 삶을 마무리하려는 준비일 뿐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땐 죽음을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언젠가의 일, 아직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저 어렴풋한 두려움의 덩어리 같은 존재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순간들. 그건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눈을 열어줍니다. 제가 요즘 더 자주 쓰는 단어는 정리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삶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한 줄씩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책상, 서랍 한쪽엔 제가 미리 써둔 메모가 있습니다. 이른바 내 마지막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는 어디에 있다. 집 계약은 누구에게 맡기면 좋다. 장례는 간소하게, 꽃은 흰색으로.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제 자식들에게 전하는 짧은 인사말입니다. 너희가 있었기에 나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단다. 살면서 내 표현이 서툴렀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를 자랑스러워했단다. 그 편지를 써 내려가던 밤, 저는 오래도록 펜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자꾸만 번지고 그 문장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의 마지막을 예측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전제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자는 다짐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럽게 삶의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고 없이 오기도 하고 천천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병실 한편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고 매일 그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무언가를 돌보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랑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문장이 얼마나 단단하고 고운지 그 앞에선 누구도 눈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마지막을 맞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고독이 아닌 감사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내가 나에게 조용히 되물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구나.
그 말을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작별이 아닐까요?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그 향기를 조용히 들이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참 고맙구나.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고 지나온 시간을 되짚는 모든 밤을 지나고 나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축복인지 이제는 정말로 알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멀리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마당 끝에 피어난 꽃 한 송이, 부엌 창 너머로 스며드는 빛, 전날 남겨둔 책갈피 사이의 문장, 그리고 나를 향한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세상의 어느 화려한 것보다도 소중하고 따뜻합니다. 요즘 저는 계속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곱씹습니다. 죽음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결국 답은 오늘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길을 걷고 잠시 쉬고 차를 마시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살아있음의 표현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멈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은 계속 배우고, 계속 느끼고,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작은 연필 하나를 사러 나갔습니다. 몇 걸음 걷고 서점에 들러 연필을 고르고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그 전 과정이 하루의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채우는 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삶이란 결국 크고 의미 있는 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순간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웃음이 납니다.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그 속에서 나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일이 기다려지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안도감 속에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이라고 조용히 믿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 혼자의 시간은 결코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다운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단단한 나의
생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오늘도 참 잘 살고 있다. 그 말 하나면 우리는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조용히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